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7회 메가랜드 전국 모의고사 풀이 중개사법 그리고 이제 중개 실무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무튼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이제 해설 강의 한번 좀 들어가기 앞서서 모의고사 점수 대비 이제 보통 본시험 점수가 좀 더 많이 나옵니다. 모의고사가 좀 본 시험보다는 조금 어려운, 살짝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5점에서 많이 좀 더 나오시는 분들은 15점 정도, 5에서 15점 정도는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 본인 점수를 예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7회 문제 한번 좀 풀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이제 용어의 정의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뭐 늘 잘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옳은 것 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단 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자가 아니고 자격을 취득한 자고, 개공은 그냥 등록한 자라고만 정의해야 되고요. 영위하는 자 이 말은 필요 없는 말입니다. 중개부조원은 가장 중요한 말이 여기 이제 꼭 들어가야 되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뭐 이런 표현이 꼭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그래서 이것도 이게 빠지면 틀립니다. 그래서 뭐 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뭐 중개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전체 맞는데 요 말이 빠졌어요. 틀린 표현입니다. 자, 네 1번 중개라 함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뭐를 뭐하는 것, 그러니까 행위를 알선하는 것 뭐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꼼꼼하게 좀 보면 이 행위를 알선한다고 했을 때 이 행위라는 게 매매 교환 임대차는 맞기는 한데 개공과 즉 개공과 의뢰인 간의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여기를 뭐라고 줘야 되냐면 거래 당사자 간에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표현이죠. 니을 번도 틀렸고요. 미음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 꼭 있어야 되고 1번 일정한 뭘 받아야 되냐면 2번 보수받고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1, 2, 3 세 가지 요건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미성년자, 외국인 뭐 다 볼 수 있고요. 4번을 한번 보면 부정행위를 하고 무효 처분을 만약에 받잖아요. 그러면 그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못 보는데 그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이랬잖아요. 그 5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시험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문제 3. 중개 대상 권리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었네요. 중개 대상 권리가 아닌 것은. 얘도 정답 4번에 보면 분묘 기득권이 있는데 얘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일신 전속성이 있는 그런 권리죠. 그래서 종손에게만 전속적인 우리 권리이기 때문에 뭐 우리 사고 팔고 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이전이 만약에 된다면 종손이 사망하고 다음 때 종손한테 이렇게 넘어가는 뭐 이런 과정인데 그거는 이제 돌아가셔야 종손이 사망하셔야 이제 이루어지는 거니까 중개가 개입될 여지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얘도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제 4번은 현행법상 우리 그 제도가 중개사법상 제도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답은 2번이죠. 우리 개공의 등록 갱신이라는 제도는 없어요. 등록을 한번 하면 그냥 쭉 가는 거지 중간에 이렇게 갱신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자, 2번은 우리 개공에 대한 설명 중에서 5번 틀린 것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2번 문항을 한번 보면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라고 했는데 자격을 취득한 개공도 물론 있지만 부칙개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칙개공. 그래서 부칙상의 개공은 일단 자격은 없는 뭐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약간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긴 한데 우리 그 법인인 개공에도 보면 대표자가 자격이 있는 것이지 법인 자체가 자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공 중에 자격 있는 종별은
공인중개사인 개공만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2번이 틀린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은 이제 금지행위 중에서 형벌, 금지행위는 뭐 잘 아시다시피 형벌이 몇 년 몇 천, 몇 년 몇 천이 있냐면 1년 1천과 3년 3천의 형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거 하나를 골라라 뭐 이런 문제예요. 형벌이 다른 거 하나를 골라라. 직접거래 쌍방대리, 직접거래 쌍방대리는 형벌이 몇 년 몇 천이냐면 3년 3천에 들어가고 물건 매매업 뭐 있죠? 물건 매매업 이러면 1년 1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임을 알면서 협력했다 1년 1천에 들어가죠. 금품 초과 수수 1년 1천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거짓된 언행 우리 1년 1천에 들어가죠. 그래서 형벌이 다른 거를 골라라 그러면 3년 3천짜리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번을 답으로 하면 되겠다. 그렇죠? 자, 7번 문제로 한번 가보십니다. 공제사업운영위원회와 정책심의위원회를 비교한 표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한 우리 표인데 옳은 거를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공제사업운영위원회의 성격은 우리 필수. 왜냐하면 그 감독 기구다 보니까 꼭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책이라는 게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미 기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구성 관련해서 공제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공제사업운영위원회 관련한 구성은 19명 이내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설치는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협회 내부에 설치하게 되고 정책심의위원회 있죠. 이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 내에 설치할 수가 있는 뭐 이런 부분이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이런 방식이고 여기는 위원 중에서 호선 여기는 이제 정책심의위원회니까 국토부 제1차관이 되는 거죠. 국토부 제1차관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거고요. 부위원장은 여기는 이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4번이 위원장이 지명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틀렸네요. 호선 방식. 그리고 여기는 부위원장은 딱히 없죠. 둘 다 임기는 2년씩입니다. 임기 2년씩. 그래서 이거 옳은 거를 찾아라 그러면 이건 19명이 아니라 19명 이내. 19명 하면 틀리고 이내라고 하는 표현이 옳은 표현이네요. 옳은 거 찾는 거 맞죠? 옳은 거. 그다음에 요거 2번은 이제 뭡니까? 국토부 부니까 이거 시도 틀렸고 그리고 3번에 국토부 1차관이 되는 거지 국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틀렸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게 아니라 호선 방식이고 3년 아니고 2년이니까 1번이 옳은 표현에 들어가네요. 자, 문제 8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개공갑소유의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었고 피납부 채권은 5억 원 그리고 근저당과 함께 병역에 이전하는 행위를 했다. 원래 근저당은 채권하고 같이 넘길 때 이제 이전이 가능하고요. 그거를 우리가 알선하게 되는 거죠. 이후 개공은 병이 갑토지를 경매 신청 후 낮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다음 성공 사례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병에게서 수수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단순히 그 중개만 한 게 아니라 뭔가 경매 쪽도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성공 사례비. 그러니까 우리 뭐 변호사 용어로 치면 이제 뭐 성공 보수라고 얘기하죠. 그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수수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개공은 중개보수 상한을 초과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에 넘겨졌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5억짜리 그 저당권이 넘어가면 여기다가 최고 요율, 우리 중개보수가 최고 요율이 0.9인데 요거 한다 하더라도 450만 원이 이제 최대인데 무려 5천만 원, 그러니까 이제 10%를 이제 받았으니까 준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다소 억울하다라고 느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틀린 거를 찾아라 이랬는데, 네, 우리 정답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게 내용이 좀 길어서요. 3번에 보시면 개공의 위 행위 중 근저당 이전을 알선, 이 근저당 이전을 알선하는 건 전형적인 중개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거 중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아니고 전형적인 중개에 해당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다만 여기 이제 5번 문항을 한번 좀 읽어봐 드리면 결국 거래 성사에 따른 사례금 명목으로 포괄적으로 이 포괄적으로 받았다라는 거는 이 중개 행위 이거는 중개라고 말씀드렸죠 위에서 중개에 대한 보수도 받고 성공 보수라는 것도 받았잖아요. 성공 보수는 이제 그 물건을 싸게 낙찰 경락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일종의 성공 보수니까 그렇게 중개와 중개 외적인 행위가 이렇게 병합적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그거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섞어서 받았다면 얼마가 중개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보수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 보수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딱히 그 뭐랄까요? 딱히 뭐랄까요? 금품 초과 수수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만약에 그 5천만 원을 받았으면 금품 초과 수수이지만 외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경매 물건을 좀 싸게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거니까 그거 부분을 중개를 했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 되겠죠. 자, 그다음 넘어가시고 9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우리 사무소 공동사용과 관련한 설명이에요.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 일단 사무소 공동사용은 사무실을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율적 수행, 그러니까 비용이나 시간 이런 걸 좀 줄이기 위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하여야 한다 이랬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 공동사무소는 이전 신고나 개설 등록의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건데요. 10일 안에 뭐 승낙서를 첨부해서 신고해라 뭐 이랬는데 결국에 설치, 신고 이런 말은 따로 없는 거고요. 개설 등록이나 이전 신고의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 신고는 없고 그다음에 3번에 이전 신고만 가능한 게 아니고 개설 등록도 가능하죠. 4. 업무정지 기간 중인 개공의 승낙을 받아 공동사무소를 설치할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이 그 업무 정지 중에는요, 우리 이제 공동사무소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업무 정지 중에 공동사무소를 만들게 되면 업무 정지를 받은 개공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 끌어들여서 업무를 하게 되는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건 허용하지 않는다. 5번 공동사무소에 소속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대표자의 행위로 본다가 아니라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사무소는 사무실만 같이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대표라는 개념도 없고, 그죠? 그리고 그 책임도 각자 알아서 부담하는 거고, 의무도 각자 알아서 부담을 하는 것이지 책임자가 일괄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자, 10번 다음은 법인인 개공이 갖춰야 할 중개업 등록 기준인데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1번 사무소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을 소유할 것 뭐 이랬는데 사무소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을 확보하면 되는 거지 소유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소유할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자, 11번 소공의 자격정지 처분 사유인데요.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자, 2번을 한번 보시면 자격정지 중에 소공이 이미 자격정지를 먹었죠. 다른 개공의 고용인이 또 됐대요. 자격정지 중에 다른 개공이 또 되었다. 뭐 이러면 이거는 정지 중 이중 소속이니까 그쵸? 정지 중 이중 소속 이러면 우리 자격 취소 사유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정지 사유가 아니고 정지 사유가 아니라 자격 취소. 왜? 정지 중에 이중 소속 걸린 거니까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12번 문제. 이번에는 사례형 문제인데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물었어요. 12번에는 자, 4번을 한번 보면 정개공이 우선 분양권이 있는 청약 통장. 이 청약 통장이면 잘 아시다시피 증서입니다. 증서. 이거를 중개하거나 매매업하거나 이러면 이걸 투기 조장하는 행위라고 보는데요. 주택법 위반으로 2년형의 실형을 받았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실형을 받았다는 건 교도소로 갔다는 얘기인데 주택법 위반이라는 말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징역형, 징역형이면 금고형보다 좀 높은 거기는 한데 원래 자격이 취소가 되려면 중개사법 또는 형법을 위반해야 되거든요. 중개사법 또는 형법을 위반해서 우리 금고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야 되고, 물론 이제 형법 중에서 다 취소되는 건 아니고 일부 우리 이제 자격이 취소되는 5가지 범죄가 있기도 하죠. 근데 주택법은 말 그대로 이 법도 아니고 형법도 아닌 다른 법률입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을 위반했을 때 말하자면 뭐 징역형이든 뭐 금고형이든 간에 이거는 자격이 취소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거 자체가 뭐에는 들어가냐면 결격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슨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어줄 수 있냐면 등록 취소는 되지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처럼 자격 취소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13번 중개업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고 1. 개설 등록은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혹은 두려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시군구에게 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소를 두고자 혹은 두려는 지역 관할하는 시군구에다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 일단 맞고요.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을 해야 되고 통지율로부터 적법하게라고 했는데 통지율로부터 적법한 거는 아니고요. 소위 말하면 업무 개시 요건이라는 걸 모두 갖춰야 되는 거죠. 업무 개시 요건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인장 등록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게시물 게시 같은 것까지 다 해야만 업무를 시작, 즉 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14번 결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네요. 결격 사유 틀린 것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1번 보시면 개공뿐 아니라 고용인에게도 적용된다. 당연히 고용인한테도 적용이 되고 이 개공이 결격에 해당되는 경우에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자, 이렇게 한번 채색 하나만 해볼까요? 개공이가 결격에 걸렸어요. 그러면 개공이가 결격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청은 등록을 취소해야 되죠. 이때의 취소는 절등치, 절대적으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자, 3번은 고용인이 결격에 해당이 되면 기본적으로 업무정지가 되어질 수 있어요. 이게 원칙적인 부분이에요. 다만 몇 달 안에 해소하면, 2달 안에 이걸 해소하면, 그러니까 그 결격에 해당이 되는 고용인을 뭐 자르거나 해고하거나 하면 그러니까 개공은 살아남을 수 있다. 4번 파산 선고 받고 10년이 지났다. 이러면 소위 이제 그 법정 복권이라고 해서요. 법정 복권 파산법에 의하면 10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복권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풀린 겁니다. 5번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을 하면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 의제가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민법상 성년이라는 거죠. 민법상 성년. 그러면 중개사법상 성년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결격사유에서 해소, 결격사유에서 해소된다. 뭐 이랬는데 이거는 결격이 해소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결격에서 해소가 되냐면 나이 먹어야 돼. 혼인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나이를 먹어요. 만 19세에 도달해야만 결격에서 완전히 해소가 되는 거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15번 문제. 기간이나 기한이 7일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요. 정답은 5번이죠. 사무소 이전 시 신고 기한은 10일입니다. 10일 이내. 나머지는 다 7일이죠.
7일짜리가 이렇게 4개 있는데 되게 다 중요해요. 이거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자, 16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개공이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 오피스텔이면 이제 주택 외에 들어가죠. 주택 외에 들어가는데 이 주택 외에 중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 비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 거예요. 우리 중개보수를 따질 때는 오피스텔은 주택 외로 봐야 돼, 무조건. 그런데 이 물건은 일단 64제곱미터에 들어가고요. 부화목이 있대요. 부화목. 그러면 주거용으로 봐야 되죠, 일단. 그리고 전용이 85제곱미터 이하로 들어오니까 확실히 주거용이 맞아요. 그러면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이렇게 받고 퍼센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건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매매는 가불이 했고 임대차는 을병이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매매도 받고 임대차도 받아야 돼. 서로 동일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게 헷갈리는데 을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에 을은 매매도 했고 임대차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생각해서 결국에 매매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우리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을은 갑과 매매라는 계약을 하고 역시 을은 병이라는 자와 전혀 다른 임대차 계약을 별도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건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을한테도 두 건이고 갑하고 병은 이제 이 별개의 어떤 계약을 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최고액이라고 물었으니까 양쪽에 받을 수 있는 그 총액을 우리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매가가 2억 8천이고요. 이것도 받아야 되고 임대차는 2천에 20만 원이니까 이것도 이제 계산해서 받는데 매매 먼저 간단하게 한번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매매는 그 주거용 오피스텔이니까 매매 0.5로 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 140만 원이 되는 건데 곱하기 2를 또 해야 되거든요. 140만 원 곱하기 2 하면 양쪽 거 받아야 되는 거니까 280만 원이 매매에 대한 중개 보수가 됩니다. 임대차는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임대차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2천에 20만 원이에요. 2천에 20만 원이다. 뭐 이랬잖아요. 예, 그럼 2천에 20만 원은 이제 별도로 한번 계산, 여기다 식을 한번 적어 드릴게요. 보증금 2천에 더하기 소가로 열고 20만 곱하기 일단 100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100을 왜 했냐면 환산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요거 2천하고 요거 2천하고 더하면 4천이 되는데 4천이면 얼마가 안 되는 거냐면 5천이 안 되잖아. 5천 미만에 들어가니까 이때는 식을 수정합니다. 얼마로? 70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요. 그러면 수정한 우리 환산 보증금은 27에 14, 3,400만 원이 되겠고요. 요게 이제 환산 보증금이 되고 여기다 이제 요를 곱해야 되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차는 0.4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쵸? 예. 그러면 얼마입니까? 13만 6천 원인가요? 13만 6천 원. 곱하기 2를 이렇게 하면 27만 2천 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랑 280이랑 얘랑 더하면 307만 2천 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거듭 설명드리지만 매매하고 임대차의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 받는 게 맞고 을도 각각 받아야 돼. 을한테는 매매권도 받고 임대차권도 받아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로 넘어가면 휴업에 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17번은 2번 한번 보면 휴업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을 했다면 휴업 중에 업무하면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되어 이랬는데 휴업 중에 있는 개공인 거잖아요. 휴업 중에 있는 개공.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은 아니다. 다만 이제 휴업 중에 업무를 했다면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걸로 봐서요. 백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있을 수 있으나 이게 무등록 중개업은 아닌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8번 중개보조원과 관련한 문제예요. 옳은 것 뭐 이랬습니다. 중개보조원도 개공의 감독하에
중개 업무. 중개 업무 얘 자체를 하면 안 되고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고용신고랑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말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과태료 처분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반하면 업정 사유, 업무 정지 사유는 해당이 될 수는 있어도 과태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신고 중에서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과태료가 아니라 업무 정지예요. 그리고 옳은 표현에 들어가네요. 과태료는 아니니까요. 예. 자, 3번 중개보조원의 업무와 관련해서 벌금형에 처해지면 개공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에 그러니까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양벌 규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있어도 액수가 동일하게 과태료를 때리지는 않는다. 4. 중개보조원은 등록과 자격이 없는 자이므로 이중소속 금지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중개보조원은 우리 등록 자격이 없는 거는 일단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중소속 금지가 적용되는 게 아닌 거는 아니에요. 중개보조원도 이중소속하면 1년 1천의 형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5. 중개보조원도 고용신고 시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해서 뭐 하겠어요? 이 중개보조원이 밥 먹을 때 쓸 것도 아니고. 자, 19번 확인설명서 1번 서식에 그러니까 1번 서식이면 주거용이잖아요. 그죠? 여기 입지조건이라는 거는 그만큼 주택의 가격을 높일 수 있는 항목을 얘기하는 건데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고요. 1조 같은 경우에는 환경 조건에 들어가고 소음도 마찬가지 환경 1조 소음 진동 이거 다 1, 2, 3이 다 환경 조건이 입지 조건 아니고 주차장이 입지 조건에 들어가고요. 비선호 시설은 또 말 그대로 그냥 비선호 시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입지하고 비선호는 좀 반대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20번 우리 부신법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틀린 것은이라고 물었는데요. 얘는 그 뭐죠? 번호가 20번이죠. 틀린 거를 지금 물었는데 3번을 한번 볼게요. 우리 허가구역 내 토지를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을 위한 압류재산 공매 이 공매 중에서 압류를 해서 하는 공매가 있는데요. 이 압류재산 공매는 압류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경매 절차와 우리 같습니다. 경매 절차하고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압류해서 진행하는 방식이 경매 절차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그러면 경매가 허가를 안 받듯이 이 압류재산 공매도 허가를 안 받아요. 허가 면제. 그래서 공매 중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공매가 있기는 하죠. 그걸 이제 소위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라고 합니다.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단 3번 이상, 3회 이상 유찰되었다? 그러면 허가를 면제하는 뭐 이런 제도가 있긴 하죠. 자, 넘어가시고 21번 외국인 등이 국내 토지 중 일정한 우리 그 구역일 때는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외국인 허가고요. 그걸로 틀린 것은이라고 물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암기 코드가 있는데 한번 잠깐 소개하면 군문, 천생야 이렇게 5가지 구역이 있죠. 군문, 천생야. 군사문화는 천생야생에서 군사문화는 천생야생에서 군이 뭐겠어요? 여기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겠죠. 그 다음에 문은 지정문화유산 우리 보호구역, 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 그리고 천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을 말합니다. 여기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은 없네요. 생이 요거 우리 저 생태와 경관 보전지역, 생태와 경관 보전지역. 야가 야생생물 특별 보호구역을 말합니다. 여기 정답은 3번이죠. 대장상 지목은 전인데 소재하는 지역은 주거지역이다. 이거는 이제 뭐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3번이 틀렸고요. 자, 22번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해서 틀린 것은이라고 물었어요. 4번을 한번 보면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단독 신고 가능한데 단독 신고는 언제 가능한 거냐면
어느 일방이 나는 신고 안 해 라고 거부하면 단독 신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는 신고서하고 사유서만 제출하면 된다 이랬는데, 사유서 플러스 거래계약서, 혼자 계약됐다라고 우리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 원인 서류, 즉 거래계약서 4번을 좀 첨부를 해야 됩니다. 4번까지 들어가는 게 맞고요. 23, 전자계약 관련한 상관성으로 틀린 것은이라고 물었네요. 자, 2번을 한번 보면 거래계약을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 계약 완료, 문건 조회를 통해 전자적으로 체결된 거래계약서를 조회할 수 있으나 이렇게 조회 가능합니다. 그 전자계약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근데 당사자가 서면 출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개는 이제 손님들이 전자계약이 돼 있다고 해도 이상 없이 뭐 다 됐다고 해도 좀 못 믿고 뭐 하나 뽑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공은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건 아니에요. 의무는 없고 이거를 그러니까 출력해서 주는 건 서비스 차원인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손님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출력을 해주는 것이지, 이것도 의무로 하게 하면 전자계약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면 다 의무가 되면 너무 번거로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개공들이 뭐 하려고 이런 짓을 하겠어요. 전자적으로 다 해놓고 출력까지 해서 또 주고 또 출력까지 해서 보존하고 하면 이중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의무는 아니다. 2번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24.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라고 물었는데요. 1번에 보면 등록의 통지를 받고, 이러면 유예요. 유. 등록 있다는 얘기예요. 통지 받았으니까. 그리고 휴업 신고나 폐업 신고, 휴폐업 신고 없이, 근데 이 신고 없이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개공이잖아요. 이 신고를 아직 안 한 거잖아요. 개공. 이것도 유등록이고요. 무단으로 그냥 휴업하거나 뭐 이런 것이지, 등록은 살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 폐업 신고를 한 게 아니고 사실상 폐업했다라는 거는 간판만 내렸다는 뜻이에요. 업무 정지 중에 이러면 유등록이에요. 우리 개공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일 어려운 게 이제 4번이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후 이 유등록이에요. 등록을 했으니까.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부정 등록이라고 칭하는 범죄 행위이긴 하지만, 이거 3년 3천에 형벌이 떨어지는 범죄 행위이긴 하지만 다 유등록이에요. 다 유등록입니다. 근데 5번에 보면 법인인 개공이 해산 후에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가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했다. 그러니까 해산이 됐으면 우리 중개업 등록은 소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가 되는 거죠. 무등록 상태가 되는데 대표자가 계속해서 업을 했다. 그러면 얘는 전형적인 무등록 중개업에 가는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했는데 얘는 5번이 되겠습니다. 24번은 5번이 되고, 자, 25는 결격 사유 중에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 뭐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 결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결격이 있어요. 우리 크게 나누면 원시적 결격과 후발적 결격이라는 게 있는데요. 원시적 결격은 처음부터 결격이라서 등록 자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 자체를 하지 못하니까 얘는 등록 취소라는 개념도 없는 거예요. 등록 자체를 못하니까. 근데 후발적 결격은 이미 등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후발적으로 결격에 들어가면 등록 취소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등록 취소되지 않는 경우는 이라고 했으니까 원시적 결격을 찾아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이미 등록이 취소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얘는 취소가 됐으면 원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등록을 가질 수가 없는 상태예요. 등록 취소 먹었으니까. 근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얘는 원시적 결격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 1, 2, 3, 5는 개공한테도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개공한테 올 수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가상의 주어를 만들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상의 주어를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해봐요. 피성년 후견인 심판을 받는다면, 이게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등록을 취소한다. 이거를
고발적 결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좀 어려운 지문이긴 한데 4번이 우리 답이 되겠습니다. 자, 26번은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이냐 뭐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승계랑 뭐 시효랑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승계랑 시효 물어보는 건데, 자, 기억번에 보면 개공 A는 이중 소속 사실이 등록관청위에서 적발이 되었어요. 이중 소속은 절취 사유인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이미 지났다 하더라도 얘는 그 시효가 없기 때문에 등록 취소는 시효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절취, 그러니까 처분을 하는 것이 맞아요. 절대적 등록 취소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번 일단 하는 거 맞고, 이거는 시효를 물어보는 건데 등록 취소는 시효가 없다. 니은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했다. 그러면 이제 승계 연한은 다 지난 거죠. 근데 폐업 전 금품 초과 수수 사실이 폐업 전 옛날에 우리 그 금품 초과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거는 승계 연한이 3년이잖아요. 근데 이 3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승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3년 지났으니까. 디귿번 개공 시는 파산 선고를 받고 등록 취소되기 전에 폐업을 한 자로, 그러니까 파산 선고면 결격인데 등록 취소 때려야 되잖아요. 우리 결격이니까.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우리 폐업을 했고 1년이 지나서 복권 판결을 받았다. 복권 판결을 받았으면 결격에서 해소가 된 거잖아요. 뭐 중간에 뭐 돈을 갚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복권 판결을 받고 해소가 되고 다시 재등록을 했다. 그럼 이거는 승계할 게 없는 거죠. 왜? 풀렸으니까, 결격에서 해소됐으니까요. 그 다음 개공 D는 최근 1년 안에 업무정지 처분을 2번을 받고 업무정지 2번 받고 다시 업무정지. 그러면 2번, 세 번째잖아요. 그죠? 2번째, 세 번째 소위 삼진아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절등취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를 하고 등록 취소 처분 전에, 처분도 받기 전에 폐업을 하고 1년이 지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재등록을 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3년을 승계해야 되는데 1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얘는 승계해서 처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번이 두 개죠. 3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건 알고 계시고요. 자, 27번 문제. 개공의 보증 설정 금액이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부칙 개공은 개인인 개공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아니고 2억 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개업과 분양대행업, 그러니까 이 분양대행업은 겸업 업무인데 이것 때문에 별도로 등록을 요하지는 않아요. 보증을 요하지는 않아요. 묻어가는 거죠. 그런데 법인인 개공이에요. 그러면 이 8억 원이 아니고 4억 원만 있으면 되죠. 만약에 이게 매수 신청 대리업이었다 그러면 8억 원이 맞는데 분양대행업은 별도로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처럼 대리업이 나오면 법인, 그러면 8억 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중개업만 영위하려고 하는 법인인 개공의 분사무소 1억 아니고 2억 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5번 중개업과 대리업을 하고자 하는 우리 개인인 개공이면 2억씩 해서 총 4억 원이 필요합니다. 총 4억 원이 필요하다. 자, 28번 보증금 3억에 월 650. 자, 보증금 3억에 월 650. 그러면 3억은 그대로 가고 요거 곱하기 100을 하면 6억 5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6억 5천 3억이면 9억 5천이 되는데 서울에 있는 상가잖아요. 그럼 환산 9억을 초과하는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럼 환산 9억을 초과할 때 적용되어지는 이런 것도 있지만 적용되지 않는 거를 골라라 뭐 이랬는데, 요거는 암기 코드 한 번만 적어봐 드리면 대개 권 3표준 이렇게 5개가 적용이 되는데, 일단 대는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적용이 된다. 개는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권. 권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제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제도. 숫자 3은 3기 이상 차임 연체하면 3기 이상 차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는 규정이고요. 표준 6번 한 번만 적어볼까요? 6번은 표준 임대차 계약서라는 게 있는데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해야 하는 규정. 참고로 이제 그 상가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만들어서 권장할 수 있죠. 요거 표준. 근데 요거 4번이 우선 면제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 건 우선 면제권. 뭐 나올 만한 게 우선 면제권도 있고요. 뭐 최단 기간 같은 거 이런 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같은 게 나올 수 있냐면 차임 증액 한도 뭐 이런 제한이 있는 거 이런 거 자체를 일절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29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한 갑 개공의 을 소공이 취급할 수 있는 업무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갑개공의 을 소공이 할 수 있는 업무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 갑개공이 이제 매수 신청 대리업 등록을 해놨다는 얘기잖아요. 뭐 다 맞는 할 수 있는 일인데 5번을 보시면 갑을 대리한 수원지방법원 경매 1개 물건에 대한 입찰 신청의 대리 이런 건 못하죠. 왜 못하냐면 입찰 신청의 대리는 직접 출석주의라고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업 한 개공이 직접 가야 돼. 직접 출석주의라고 할 때 이 직접 출석하는 친구는 소공이 아니라 개공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죠. 매수 신청 대리에서는 제일 잘 나오는 항목입니다. 알고 계시고. 자, 이제 30번에 이제 확인 설명서 서식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틀린 거라고 물었습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과 관련해서 틀린 것 뭐 이랬는데 2번을 한번 보면 비주거용 2번 서식이죠. 세부 확인 사항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확인란 뭐 있는데 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확인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저 2번 서식에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2번 서식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세부가 아니고 이건 기본 확인 사항에 들어갑니다. 권리관계란에 이게 들어가니까 상단에 있다 이 말이에요. 상단 기본 확인 사항에 들어간다. 그래서 요 2번이 틀렸네요. 30일 확인 설명과 관련한 설명 중에서 역시 틀린 것 뭐 이렇게 물었는데 3번을 한번 보면 우리 개공이 중개대상물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를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다라고 했는데 저는 엉뚱한 질문인 거죠. 우리한테 이제 선관주의 의무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설사 그것이 중개대상물 범위 외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최소한의 주의가 뭐예요? 선관주의 의무 아니에요. 이거를 중개한다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는 있는 거죠. 반대로 중개대상물 범위 안에 있는 것도 그런데 우리 범위 밖에 있는 거든 내에 있는 거든 중개할 때 있으면 선관주의를 갖고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일반인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전문 직업인이라고 신뢰하는 신뢰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깨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판시하는 사건입니다. 나머지 다 옳은 표현이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자, 32번 보수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보수에 관한 설명. 자, 4번을 한번 보면 사무소 소재지 조례와 물건 소재지 조례가 서로 다른데 물건은 주택이래요. 자, 이럴 때는 우리는 뭐를 기준해야 되냐면 중개대상 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개대상 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해서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한 시도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한다.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틀린 거죠. 물건 소재지 아니고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를 기준한다. 자, 33번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절취 사유 아닌 거잖아요. 근데 1번을 한번 좀 채색을 해보면 둘 이상의 사무소를 뒀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면 이 중
사무소잖아요. 그럼 이중 사무소면 상취, 상등취가 있는 거예요. 상취.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이중 사무소라서 그래요. 근데 여기에다가 뭐 하나만 넣으면, 그러니까 이제 문장을 조금 살짝 바꿔봐 드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했다. 그러니까 등록했다라는 표현까지 나오면 그건 절치가 맞아요. 근데 여기는 사무소만 둔 거잖아요. 이중 사무소로 보고 얘는 상등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34는 500과태료인데 처분관청이 다른 거 하나를 골라라. 이 5개 다 그 500과태료인데 다른 게 하나가 있대요. 협회 이러면 국장, 그다음에 연수교육을 안 받은 사람 시도지사,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네요.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역시 국장, 거래정보사업자 국장, 협회 역시 국장. 다 국장인데 2번만 우리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과태료에 들어가네요. 자, 35번 문제로 한번 가봅니다. 조인법상 확정일자 제도인데요. 옳은 것 뭐 이렇게 물었어요. 이 제도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한다기보다는 임차인조차고 하는 거죠. 이 확정일자는 주택은 주민센터에서만 아니고 뭐 공증사무실, 법원, 등기소 이런 데 다 되죠. 상가는 맞아요. 요거 뒷부분은 맞는 표현이면 상가는 only 세무서에밖에 안 되고요. 3.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확정일자 받기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우리 얻을 필요는 없죠. 임차인 단독. 자, 모든 임차인의 임차권에 대하여 모든 부동산 임차권이 하면 뭐 토지도 있고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른 권리에 우선하여 우선 면제받는 제도다. 여러 곳인데가 틀렸는데 일단 모든 부동산은 아니고 이게 그 뭡니까? 임대차 보호법이 있는 물건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상만 있습니다. 주택하고 상가. 이 주택하고 상가 이거 딱 2가지에만 확정일자 어떤 우선 면제권이 있는 거죠. 또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어떤 권리에 우선한다 이런 말은 쓰면 안 되고요. 뭐보다 우선한 거냐면 후순위 권리보다 우선한 거죠. 권리보다 우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보다 우선한 거지 다른 그 어떤 권리보다도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그런 권리는 아닙니다. 이게 다른 권리 이러면 말 그대로 절대적 권리가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틀린 표현이 되고 5번 소액보증금의 경우에는 주택이든 상가든 확정일자인과는 무관하게 경매 신청에 등기 전에 대항 요건만 갖추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소액보증금은요 일단 그 확정일자하고 무관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왜? 소액보증금은 소액일 때 보호하는 건데 확정일자 안 받아도 소액 요건만 갖추면 된단 말이에요. 소액 요건이라는 거는 지역마다 다르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1억 6,500 이하로 들어오면 그중 5,500 뭐 이렇게 보호하는 뭐 제도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상가 같으면 뭐 6,500에 2,200 그 이하로 들어오면 보호하는 것이지 얘는 확정일자하고 상관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경매 전에, 그지? 경매 전에 대항 요건은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야 최소로 최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36번 문제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36번에 매매계약서 작성 옳은 건 1. 계약서는 법정된 서식은 없으나 그러니까 매매계약서라는 법정 서식은 없죠. 근데 반드시 서면에 의해서 작성해야 하고 필요적 기재사항을 빠뜨리지 말고 기재한 다음에 반드시 우리 개공과 모든 소공이 서명 및 날인할 것을 요한다. 모든 소공 아니고요. 해당 업무를 수행한 소공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되고 계약서는 원본도 되지만 뭐 꼭 원본이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본도 있고 전자문서도 있으니까. 그리고 세부까지 작성할 필요 없고 2부만 최소 작성을 하면 되고
그리고 쌍방에게 각 한 부씩 교부하고, 그리고 한 부는 개공이 원본으로, 그러니까 원본으로 보존할 필요는 없죠. 요 원본은 맞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요 원본은 맞고, 요 원본이 틀린 거죠. 요거는 작성하는 거니까 당연히 원본으로 작성하는 게 맞고, 다만 이제 보전을 사본으로 해도 된다라고 해서 말씀드린 뭐 그 내용이에요. 이건 두 군데가 틀렸고, 3. 법정된 필요적 기재사항이 9개가 있는데 이거 기재하지 아니한 계약은 그러니까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업무 정지, 그러니까 의무를 위반한 거니까 업정 사유에는 들어가지만 이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유효는 하다. 매매계약서 작성 시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뭐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실질 소유자와 계약을 해야 안전하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진짜 소유자가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5. 임목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경우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수 없으므로 라고 했는데 임목의 확인 설명서를 왜 작성할 수 없겠어요? 임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번 서식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의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기재해야 됩니다. 임목도 확인 설명서라는 것이 나가야 되니까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37번은 농지 매매 관련이고요. 농지 거래인데 틀린 곳은 뭐 이렇게 출제했고, 자 3번에 보면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면적 제한은 받지만 면적 제한은 받죠. 이게 이제 1인당 아니고 세대당 1,000제곱미터 미만에 한해서, 그렇죠? 1,000제곱미터 미만에 한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농지증은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도 있어야죠.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주말 체험 영농의 경우에는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그거 우리 작년에 그러니까 2024년도에 하나 이제 서식 자체가 만들어졌고 그 서식을 통해서 작성을 해서 뭐를 받아내야 돼요. 우리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내고 요거를 받아야만 등기를 할 수 있다. 취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38번 문제로 가보실게요. 자, 38번 문제는 경매 부동산의 대리 업무에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요. 아닌 건. 일단 기본적으로 항고라는 거 있잖아요. 항고. 이 항고는 소송을 전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항고한다라는 거는 법원이 뭔 결정을 했는데 나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송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를 하려고 이제 항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변호사의 업무라고 봐야지. 이건 우리 개공의 업무가 아닌 거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9번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제도 관련해서 역시 틀린 것은이라고 물었어요. 이제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제도는 주임법에는 없고 상임법에만 있는 좀 특이한 제도인데요. 5번에 가보면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있어서 그 상임법에서 그러니까 적용하는, 그러니까 보호받는 내용이 하나 있긴 한데 일단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임대인의 동의 얻은 전대차에서 전차인이 그렇죠. 그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그 행사 범위 안에서 계약갱신 요구 있잖아요. 계약갱신 요구권.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지. 전대차에서 권리금까지 전차인한테 받고 나가 이러면 너무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권리금 받고 나가는 것도 사실 복잡한 문제인데 전차인도 권리금도 받고 나간다고 하면 이게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것까지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전차인한테 인정하는 건 요거 계약갱신 요구권 관련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40번에 주임법 우선 면제권 관련한 문제인데 틀린 것은? 라고 물었어요. 1번 한번 보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해당 임대차 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달랑 한번 끊어보면 확정일자를 일단 받았고 계약서가 쓰여졌다라는 건 지금 주어진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목적물까지 다 표시를 했어요. 근데 아파트의 명칭과 동호수만 누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개나리 아파트냐 미나리 아파트냐 이런 아파트 이름이 누락됐고 동호수가 지금 누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명칭과 동호수가 지금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변하지 않는 팩트는 뭐냐면 확정일자를 받았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확정일자를 받은 거. 그러면 얘는 확정일자 요건을,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안 받은 거냐 이거예요. 갖추지 못하였다 아니고 받았다 이 말이에요. 동호수 누락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우선 변제권은 인정을 한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임대차 계약이 진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요.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요거 판례의 취지가 요게 누락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니까 단 전입신고는 올바르게,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라고 제가 쓸게요. 전입신고까지 엉뚱하게 되면 당연히 보호 못 받는 거고 전입신고 제대로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명칭, 요거 동호수 표시, 이거 누락했다. 어디에? 계약서에. 근데 확정일자를 받은 건 사실이고 이렇다면 보호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에 뭐게 누락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거가 우선 배제권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의 판례입니다. 잘 나오는 판례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7회 우리 메가랜드 전국 모의고사 중개사법 중개실무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앞으로 8회 모의고사 한번 뭐 남기는 했는데 시험도 뭐 한 이제 한 30일 또 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모의고사보다는 본 시험이 좀 점수가 더 많이 나오니까 아직 좌절하기는 이르고 아직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그죠? 시험 보는 날 아침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시험 공부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음 우리 합격자 모임이라든가 뭐 이런 장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